네, A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A반만 한 시간에 빠져가지고 다른 반들은 다 진도를 뺐는데 어쩔 수 없이 원격을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A반 친구들은 이거를 안 듣는다고 해서 출결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꼭 들어야 우리가 기말고사를 대비를 할 때 문제가 없다는 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77페이지까지 나갔었고, 원격 수업으로 다른 반 친구들과 함께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지역 통합, 분리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자, 요 사이에 78페이지를 그때 우리가 빠짐으로써 못 들었었는데, 학습지만 받고 집에 갔었죠. 그래서 그때 못했던 부분을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자, 78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 머릿속으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현대 도시, 즉 선진국인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도시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 도시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갈로폴리스, 그 다음에 뭐 교외화, 재활성화, 다양한 단어들이 나왔었는데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진짜 수업을 들은 학생들과 원격 수업으로 들은 학생들은 다를 거예요. 다른 반 친구들은 선생님이 오프라인으로 이 파트를 정리를 하고 78페이지를 나갔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여러분들은 원격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조금 더 복습을 스스로 많이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6페이지부터 도시 파트가 나왔었는데요.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는 굉장히 선진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화가 종착 단계이다. 종착 단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 중심 도시로부터 주변으로 빠지는 교외화가 활발하게 나타난다. 근데 이게 이제 교외화가 나타난다고 해서 도시의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게 아니라 중심, 제일 큰 도시의 주변 지역, 주변 도시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외화가 진행될수록 뭐가 생긴다? 대도시권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때 도시화가 있고요. 첫 번째 도시화. 자, 근데 이미 도시화가 다 진행이 되었으니 최근에는 교외화가 활발하게 나타난다. 근데 즉 이 교외화는 집가 상승이나 그 다음에 뭐 교통 혼잡 뭐 이런 이유로 생기는 거죠. 더 이상 서울에 살기 싫어. 나는 경기도 수도권으로 빠질래 하면서 교외화가 생기고 이 교외화 때문에 대도시권이 형성이 됩니다. 대도시권이라는 건 뭐다? 중심 도시가 있으면 큰 도시, 중간에 이제 주변 도시들, 그 다음에 더 작은 도시들 이렇게 하나의 권역을 이룬다. 이게 대도시권이죠. 자, 더더더 시간이 지나서 제일 최근에는 뭐가 생긴다? 자, 낙후된 중심 도시, 여기 중심 도시의 내부가 워낙 낙후되었으니 이거를 되살려보자. 도심 재활성화라고 했어요. 이거를 영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도심 재활성화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텅 빈 도심이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서 보이는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메갈로폴리스. 얘는 그냥 대도시권, 수도권 정도가 아니라 진짜 넓은 권역.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죠. 미국의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진짜 큰 거대한 도시들이 연결된 연합체를 메갈로폴리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도시 1학기 때 했었죠.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예시들 미국과 네덜란드 란트슈타트 얘기했었고요. 자, 77페이지는 도시 한 개. 자, 현대 도시 내부 구조 한 개의 도시가 있을 때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까? 도시의 심장부 도심, 그 옆에 중간,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주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78페이지는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도시 내부 구조가 똑같을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현대 도시의 내부 구조, 도심, 중간 지역, 주변 지역,
땅땅땅 나가면서 도심은 빌딩들 많고 중간 지역은 점이지대여가지고 노후된 주택 많고 저소득층 많이 살고 주변으로 갈수록 삐까뻔쩍한 교회, 타운하우스, 펜트하우스, 전원주택이 생긴다. 요거는요. 북부 아메리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77페이지의 1호는 북부 아메리카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유럽도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북부 아메리카가 상대적으로 유럽보다 훨씬 더 최근이잖아요. 그래서 북부 아메리카가 제일 현대적이고 제일 진보적이고 제일 발달한 도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현대 도시 내부 구조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도시 경관을 보시면 자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단면도를 나타내는 건데 딱 보니까 느낌이 다르죠. 유럽은 다 고만고만해. 뭐가? 건물의 높이가. 자 북부 아메리카는 어때요? 주변은 낮고 중심으로 갈수록 빌딩들이 높고 다시 주변으로 갈수록 낮고 이렇게 가운데서 볼록 튀어나온 형태를 보인다더라. 자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두 개가 다른가? 역사입니다. 자, 유럽은 아주 오래 전부터 도시화가 진행이 됐고요. 북부 아메리카는 똑같이 종착 단계에 있는 선진국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 최근에 형성이 된 국가, 도시들이죠. 짧게는 100년, 길게는 300년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은 도시 발달의 역사가 길다. 자, 북부 아메리카는 도시 발달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유럽보다 짧다. 자, 그래서 북부 아메리카는 역사가 짧아. 그 대신에 유럽에 살고 있던 유럽인들이 이주를 해온 거죠. 그래서 이 유럽에서 겪었던 많은 도시 계획의 시행착오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대신에 계획적인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유럽보다 깔끔하고요. 큼직큼직해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래서 위에 그림으로 봤다시피 자, 유럽은 도심부에 비해서 자, 외곽의 건물의 높이가 더 높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요거지. 북부 아메리카.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건물의 높이가 낮아짐. 다른 말로 도심으로 갈수록 건물의 고층화가 심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내부 구조를 똑같이 도심, 그 다음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77페이지 배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왼쪽에 있는 요 표의 내용을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도심은 도심 맞아. 도시의 심장부. 근데 여기에는 도심 주변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중간 지역으로 한번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중간 지역. 뭐 도심 주변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앞서 우리가 배운 게 중간 지역, 주변 지역이니까 요렇게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도심, 중간 지역, 주변 지역으로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도심부터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여백에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다 그려볼까? 여기다가 그리도록 할게요. 위에다가. 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둘 다 가운데에 뭐가 있다? 도심이 있다. 심장부가 있다. 근데 특히 유럽은 중요. 자, 광장, 교회 등 역사가 길죠. 역사적인 도시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 자, 교회. 자, 왜냐면 유럽은 거진 다 기독교 크리스트교이기 때문에 교회가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광장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광장이라는 거는 동그랗게 넓은 평지 공간이죠. 자, 이게 왜 중요했을까? 우리가 옛날에 고대 도시 국가 그리스, 로마 떠올려 보세요. 광장이 뭐였어? 아고라 들어봤죠? 우리 다음 홈페이지에도 아고라 광장 이런 거 있잖아. 들어봤죠? 자, 아고라라는 건 광장이고 광장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사람들, 성직자들, 주요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 도시의 미래에 대해, 국가의 미래에 대해 토론을 하는 문화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고 역사가 길기 때문에 유럽은 아직도 중심 도시의 중앙에는 광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북부 아메리카는 뭐가 형성되어 있다? 중심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업무라는 거는 뭐야? 여러 빌딩들이야. 빌딩들. 그래서 주로 뭐 대기업, 본사, 뭐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북부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도심은 높은 빌딩들이 있다. 라는 거 비교를 해주도록 합시다. 높은 빌딩. 자, 고층 빌딩이 많다. 자, 그 다음 도심의 유럽의 특징. 낮은 건물 사이로 좁고 복잡한 도로망이 발달했다. 자, 북부 아메리카 여기 도로망의 특징이 없는데 여러분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북부 아메리카는 굉장히 직교형 가로망이 발달했다. 자, 직교형 가로망이 뭐냐? 수직으로 교차한다는 거예요. 큼직큼직하게. 왜? 계획적인 도시 개발이었기 때문에. 큼직큼직 요렇게 바둑판식으로 수직으로 교차하게 도로망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반대로 유럽은 어떨까? 굉장히 좁고 복잡한 도로망이 발달해 있습니다. 옛날부터 형성돼서 그래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심의 차이점은 자, 유럽은 도심에 주로 누가 사느냐? 중요. 고소득층이 산다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을 때 고소득층은 주로 어디에 살았어요? 주변 지역에 살았어요. 자, 여기 이 현대도시 내부 구조는 북부 아메리카라고 했어. 자, 북부 아메리카는 고소득층이 바깥에 살아. 근데 반대로 유럽은 고소득층이 안쪽에 살아요. 역사가 길기 때문이야. 그래서 주요 특징, 도심의 부자. 우리가 주민들, 사람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만 구분을 합니다. 자, 유럽은 도심에 고소득층이 거주를 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심의 재활성화. 근데 여러분 요거 공통점이죠. 공통점이야. 선진국의 모든 도시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최근에 도심 재활성화가 활발해요. 낙후된 중심 지역을 다시 재개발한다. 요거는 똑같은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요거였어. 광장교회는 유럽, 중심 업무지구는 북부 아메리카. 자, 좁고 복잡한 도로망, 직교형 도로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로망, 도로망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은 고소득층이 거주한다. 반대로 그럼 북부 아메리카는 누가 살까요? 저소득층이 살까요? 이러면 안 돼. 오답이야. 자, 누가 산다? 안 살아. 저소득층도 별로 안 살고요. 고소득층도 안 살아요. 자, 왜? 북부 아메리카는요, 중심 업무 지구가 발달했기 때문에 주거 기능보다는 업무 기능이 발달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빈칸에 자, 인구 성장과 교통 발달로 뭐가 진행돼요? 교외화가 진행돼요. 사람들이 주변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거야. 자,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이 분산됐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 업무 기능만 발달을 했고요. 주거 기능은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이고 나발이고 사람이 별로 안 산다라는 거예요. 왜? 중심 업무지구. 이미 도심이 공간이 협소하잖아. 이미 빌딩 다 짓고 대기업 본사 들어가고 이제 남은 자리가 없어. 사람이 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거 기능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거. 중요 포인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중간 지역 주변 지역으로 넘어가게. 이건 별거 없어. 자, 중간 지역은 둘 다 똑같아. 누가 산다? 저소득층이 산다. 저소득층. 자, 점이지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체크하자면 북부 아메리카는 이 저소득층이 모인 이 공간을 슬럼이라고 불러요. 슬럼. 자, 슬럼화로 여러 도시 문제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죠. 슬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판자촌, 빈민촌, 달동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은요. 이 슬럼에 누가 주로 살까? 인종적으로 따지면 흑인들이 많이 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미국, 뉴욕,
도심 주변의 할렘가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주변 지역으로 넘어가면 누가 사느냐? 자, 유럽도 북부 아메리카도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주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도시의 끝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도심으로 갈수록 역사가 깊고 바깥으로 갈수록 최근에 개발한 거죠. 그래서 유럽도 북부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형성이 된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쪽에 비해 규모가 큰 주거지역이 조성이 된다. 자, 북부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야. 주거지역이 있어요. 근데 특히 누구? 이제 여기서 나와야지. 고소득층이 주변 지역에 거주한다. 뭐 때문에? 교외화 때문에. 여기 나와 있지. 교외화 때문에 고소득층이 바깥으로 빠져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도심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이 있죠. 자, 북부 아메리카도 마찬가지. 자, 도심에 유럽은 고소득층이 사는데 자, 중간 지역으로 가면 저소득층이 살아요. 자, 북부 아메리카는 도심의 주거 기능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중간 지역으로 가면은 저소득층이 생기고요. 더 바깥으로 나가야 이제 고소득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북부 아메리카가 여기서 추가로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 요거 별표 칠게요. 자, 새롭게 기존의 이론에서 플러스 심화 내용 하나. 최근에 도심 재활성화로 인해서 자, 도심 주변 저소득층 주민이 외곽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불량지구가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안쪽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가 나타나고 있다고? 유럽도 마찬가지, 북부 아메리카 둘 다 도심 재활성화, 즉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는 거지. 근데 특히 더 미국 활발합니다. 자, 북부 아메리카가 도심 재활성화 젠트리피케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일부 바깥에 살았던 고소득층의 일부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왜? 이 좁은 빌딩들 사이로 새롭게 펜트하우스, 고급 아파트를 짓는 거야.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나 다 바깥으로 다 나갔었는데 도심에 깔끔하고 좋은 아파트가 있네? 그럼 나 들어갈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고소득층 중 일부 고소득층이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지난 원격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젊은 애들, 결혼하고 애 안 낳는 딩크족, 그 다음에 욜로, 젊은 욜로, 여피족 이런 애들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까? 도심부에 일부 고소득층이 유입이 되면서 안 그래도 비쌌던 도심이 더 땅값이 오르게 돼요. 지가, 지대가 오르게 돼. 자,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뭐냐면 점점 땅값이 오르면서 여기가 도심이 포화가 돼버리죠. 더 이상 공간이 없어. 고층화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 오르고 오르는 이 땅값이 그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중간 지역을 침범하면서 땅값이 오르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북부 아메리카는 유럽과 반대로 저소득층이 안쪽에 살고 있잖아요. 중간 지역에. 자, 근데 중심 지역으로부터 땅값이 점점 오르면서 이 저소득층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까지 집가가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월세 10만 원을 내고 살았는데 갑자기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으로 월세 20만 원을 달래. 갑자기 그렇게 뻥튀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못 살죠. 그래서 안 되겠네. 나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네. 내가 터전을 갖고 있던 곳을 버리고 바깥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바깥으로 나간다고 해서 이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그 좋은 아파트로 들어갈 수는 없지. 그래서 이 교외 지역 틈틈, 빈틈을 타서 텐트 짓고 판자촌 짓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밀려난 저소득층이 모인 새로운 슬럼이 생긴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새롭게 교외 주변 지역에 자, 저소득층이 이주를 함으로써 새로운
불량 주거 지역이 형성된다. 우리는 이 불량 주거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고? 슬럼이라 부른다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이죠. 중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최근 변화는 뭐 별거 없어. 우리 예전에 했던 지난주에 했던 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공업지역, 막 클러스터, 막 소피아 앙티폴리스,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이런 거 했었죠. 자, 그런 것들은 어디에 지어야 돼? 연구소잖아요. 새롭게 이제 막 공업 발달하는 곳. 갑자기 여러분들 카이스트랑 서울대랑 어디죠? 연세대랑 저기 삼성이랑 LG랑 합작해가지고 연구소 짓는데 강남역에 지을 순 없잖아. 이미 거기는 포화됐잖아. 어디다 지어야 돼? 저 서울 바깥에 땅덩어리 넓은 부지에다 지어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자 외곽 제일 끝부분에 요런 연구소, 클러스터 다 똑같아. 모든 선진국들이 다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북부 아메리카가 뭐가 많아. 우리 새롭게 추가된 게 방금 새로운 불량 주거 지역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하나 또 나오는데 이게 뭐냐? 엣지시티라는 게 있어. 여러분 엣지가 뭐야? 우리가 피자 먹을 때 엣지 크러스트 모서리죠. 모서리 가장자리. 자, 요 가장자리에 새로운 도시가 생긴다. 우리는 그거를 엣지시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뭐 따로 외울 필요 없고 신도시예요. 신도시. 자, 우리가 신도시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엣지시티라는 것은 주변 교외 지역에 형성이 되는 신도시입니다. 조건이 있어. 어디에 형성이 돼야 돼? 교통이 편리해야 돼. 여러분 신도시를 갑자기 아무런 황무지, 역도 없고 버스도 없는 논밭에다 짓지는 않겠죠. 당연히 여기 가운데 중심 지역과 접근성이 좋은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엣지시티가 형성이 돼요. 다 생기는 게 아니야. 교외라고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새롭게 교통이 편리한 교외, 외곽 주변 지역에 새롭게 형성이 되는 이 신도시를 엣지시티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는 별의별 게 다 생깁니다. 아파트도 생기고 빌딩도 생기고 백화점도 생기고 모든 게 다 생겨. 한마디로 하나의 도시, 신도시예요. 이런 게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OX 퀴즈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한번 멈추고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유럽의 도시는 북부 아메리카 도시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길죠. O. 자, 유럽의 도시는 북부 아메리카의 도시보다 도심의 도로폭이 넓고 직교 형태.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유럽은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도로폭이 좁고 직교 형태가 아니라 복잡한 형태의 도로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세 번째. 뉴욕의 도심인 맨해튼 일대는 주변 지역보다 고층 건물의 밀집도가 높고 지가가 높다. 맞죠? 자, 도심이니까 주변 지역보다 당연히 건물의 밀집도가 높고 지가가 높죠. 자, 그 다음에 이 지가를 지대. 우리 새롭게 저번에 배운 표현이 있었지. 이걸로 바꿔도 말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유럽, 북부 아메리카 모두 도시 내부로 갈수록 고소득층의 밀집도가 높아진다. 이거 맞아요, 틀려? 틀렸죠. 자, 뭐만 해당이 돼? 유럽만. 도시 및 고소득층이니까. 자, 북부 아메리카는 고소득층이 교외였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유럽만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도심 재활성화로 인해 도시 중심부 지역의 슬럼화가 심해지고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죠. 도시 중심부는 한마디로 뭐야? 도심이지. 자, 도심을 재활성화하는 도심이 슬럼화가 될 리가 없죠. 자, 이거를 그럼 뭘로 바꾸면 말이 될까? O가 되려면 슬럼화가 아니라 고급화, 뭐 고급 주거지역화 이러면 O가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또 맞는 말이 되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도시 주변부 지역이 뭐 새롭게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면 또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여기서 했던 거야 지금. 자, 요렇게 이해가 가시죠? 자, 요런 식으로 선지를 바꾼다면 O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왼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 미국의 도심부거든요. 맨해튼. 맨해튼이 그 월스트리트 있는 곳이에요. 그 MBA 막 석사 학위 따가지고 막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변호사, 로펌, 전문직 애들이 많이 사는 곳, 헐리우드 영화에 많이 나오죠. 야, 여기가 도심이야. 도심은 주로 유럽인들이 많이 살아요. 백인들. 한마디로 백인. 근데 도심 주변 지역을 보세요. 브루클린이 있어. 자, 여기는 인종이 어때? 아프리카계 흑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특히 흑인이 도시의 슬럼에 주로 거주를 합니다. 중간 지역인 거죠. 그래서 그 사례를 이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보고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78페이지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내용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우리 전 파트와 연결지어서 꼭꼭꼭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 시험 범위는 기말고사에 비해 범위가 작으니까 많이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진을 보고 우리 끝마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의 도시 사례부터 갈게요. 자, 유럽의 도심.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익히 알죠? 요거. 자, 느낌이 어때요? 광장을 중심으로 도로가 이렇게 뻗어나간다. 좁고 복잡한 도로망.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은 유럽은 그럼 미국의 뉴욕이나 우리나라 서울처럼 삐까뻔쩍한 도심이 없을까? 그거는 또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어. 선생님, 여기 파리하고 라데팡스라는 사례를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여기가 프랑스의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도심은 얌전하고 주변에 새로 개발된 곳이 이런 높은 빌딩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도심으로 갈수록 고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또 사례 독일의 베를린 수도죠. 수도인데 건물의 높이가 굉장히 낮고 다 비슷비슷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사가 오래되었고 건물의 높이가 비슷비슷하구나. 심지어 300년 전, 400년 전 옛날 독일의 모습이랑 지금이랑 비슷하다. 역사가 오래되었구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어중이 떠중이 4층, 5층 높이로 비슷하다. 자, 그 다음 도로망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광장 이렇게. 여기는 서울이에요. 서울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잡하죠. 뭔가 중구난방이야. 여기는 미국이에요. 직교형 가로망 보이죠? 바둑판 형식. 여기 센트럴파크. 예쁘죠? 반대로 유럽은 요래. 요것도 이제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광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좁고 복잡한 도로망이 있다. 자, 우리나라보다는 깔끔하고 미국보다는 복잡한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심 자율성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이렇게 새롭게 뾰족뾰족 높은 빌딩들이 중간중간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 북미로 넘어왔어. 북아메리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북아메리카예요. 캐나다의 수도는 밴쿠버, 토론토 아니고 오타와가 있어요. 자, 도심을 보아하니 아까 전에 봤던 유럽의 도심들과 다르게 건물의 높이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도 여기 타임스퀘어 굉장히 삐까뻔쩍 높은 빌딩들 많고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 반열이라고 생각할 수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북미는 북미죠. 높은 빌딩들이 도심에 모여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도심의 주변으로 가면 중간으로 가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할렘과 도심의 주변이죠. 그래서 굉장히 허름하다. 근데 최근에 도심 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살짝 모습이 바뀐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도심 자율성화로 무슨 일이 생긴다? 저소득층이 바깥으로 밀려나간다. 그게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사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Stop Gentrification. 자, 이 사람들은 왜 시위를 할까? 이 사람들은 다 저소득층이겠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굉장히 저렴하고 값쌌는데 이 도심 재개발로 인해 우리까지 땅값이 오르고 피해를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발 젠트리피케이션 그만해라 라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중간 지역 이제 거의 끝났어요. 아까 전에 봤던 거죠. 맨해튼, 브루클린. 도심 주변 지역은 흑인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특히 미국 도심 중간 슬럼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바깥으로 가보면 저소득층이 아니라 이제 외곽으로 갈수록 고소득층 이런 넓은 전원주택 짓고 사는 자 부자들이 주변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더 바깥으로 나가면 최근에 엣지시티라는 것도 생긴다. 자, 요거는 이제 도시 하나가 있으면 자, 외곽 주변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가 가장자리에 형성이 된다라는 거 요런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고요. 오늘 했던 거 잘 복습을 하시고 지역과 분리 통합 또 복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